35년을 일했어.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당신 병원비 때문에 은퇴도 못해.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짐이에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제게 한 말입니다. 남편이 은퇴했을 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한 달 약값만 15만 원, 병원비까지 하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남편의 짜증도 늘어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제가 짐이라는 남편의 말, 인정하기 쉬웠지만 그땐 맞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남편은 현금을 모두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됐죠.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없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겨우 구한 작은 식당에서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몸도 좋아지고 제 삶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혼 2년 후 갑자기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밥 좀 차려줘. 오랜만에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싶어.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죠. 경자야, 우리 다시 합치자. 너도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 짐짝이라며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는 남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서경자입니다. 2년 전 봄이었어요. 남편이 드디어 은퇴했죠. 62년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사무실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이제 진짜 은퇴야. 이제 쉴 수 있어.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33년 회사 생활에 정년 후 시청 계약직 2년까지. 정말 고생 많았죠. 이제야 우리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은퇴 첫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죠. 새벽잠도 실컷 자고 평일날 목욕탕도 다니고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요. 저녁엔 거실에 앉아 막걸리 한잔하면서 TV 보는 게 일과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행복이란 게 참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은퇴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고 무릎은 구부리기도 힘들었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60 넘으면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숟가락질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이었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셔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죠. 검사하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차트를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약값을 듣고 놀랐어요. 한 달에 15만 원. 거기다 2달마다 하는 검사비까지 더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남편은 은퇴했는데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곧 연금도 나오니 걱정 말라고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남편이 테이블 위에 놓인 병원비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이것도 나왔어? 딱 6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짜증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또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돈 먹는 하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 천장만 보였죠. 미안해서요.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내 병원비 때문에 또 걱정하게 만들고 있구나. 남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낚시 가자고 불러도 시큰둥했고 TV 보다가도 한숨만 쉬었죠. 가끔 통장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일을 해야겠다고. 아침밥 차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 남편은 처음엔 그러지 말라 했지만 내가 고집부리니까 결국 허락했습니다. 솔직히 안심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죠. 마트, 식당, 편의점.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뭐라 답해야 할까요? 관절염 있다고 하면 떨어질 테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처음 몇 군데는 솔직하게 말했다가 다 떨어졌죠. 10번쯤 떨어지니까 이젠 거짓말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작은 분식집 면접에서 드디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사장님이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일주일 후에 출근하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는 데만 한참 걸렸죠.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거였어요. 설거지, 홀 청소, 반찬 나르기. 점심은 김밥 하나로 때우면서 쉬지 않고 일했죠. 손목이 찌릿찌릿 아프고 무릎이 붓기 시작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티 내면 잘릴 테니까요. 그렇게 버틴 게 일주일이었습니다. 8째 날 아침 눈은 떴는데 몸이 꼼짝도 안 했어요. 온몸이 시멘트로 굳은 것 같았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휴대폰을 잡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전화 너머로 사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건강한 사람 구하겠다고.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몸뚱이로.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또 실망시킬 텐데. 점심때쯤 겨우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이 신문 보고 있었어요. 내 얼굴만 봐도 다 아는 표정이었죠. 깊은 한숨을 쉬더니 신문을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나 있어.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어. 위로가 아니었어요. 한심하다는 투였죠.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는 그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62살에 또 직장인이 된 거예요. 저 때문에. 일주일 만에 구한 아파트 경비 자리였습니다.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첫 출근 아침, 거울 앞에서 파란 경비복 매무새를 만지는 남편을 봤어요. 말없이 현관에 나서는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경비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눈에 띄게 예민해졌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밥이 싱겁다, 국이 짜다, 반찬이 왜 이것뿐이냐. 40년 동안 해준 밥상인데 갑자기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처음엔 정말 내가 요리를 못하나 싶어서 더 신경 썼어요. 간도 여러 번 맞춰보고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 봤죠. 그런데도 매일 뭔가 불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구나. 어느 날 저녁 밥 먹다가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내일 병원 가는 날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약이 떨어져서 가야 한다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그 한마디를 또 했어요. 또 그 한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짜증, 원망, 지겨움. 더는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가는 게 죄 짓는 일이 됐어요. 약 봉투 들고 집에 올 때마다 도둑처럼 몰래 들어왔죠. 이 약값 때문에 남편이 경비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약 먹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몸이라도 좋아지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죠. 하지만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내 몸은 왜 이럴까? 왜 하필 지금일까? 며칠 후 미안한 마음에 남편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이랑 따뜻한 어묵 국물을 보온통에 담아 경비실로 갔죠. 그런데 경비실 가까이 가니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료 경비가 남편한테 묻더군요.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남편은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고. 그때 다른 경비가 말했죠. 와이프가 아니고 왼수구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남편 동료들 사이에서도 돈 먹는 병든 아내로 소문났구나. 준비한 야식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온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구박은 노골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병원비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경비나 서고 있잖아. 은퇴해서 낚시나 다니고 싶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쉬었나 봐요.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지겨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들기 싫은 존재가 됐구나.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병원 가는 날이 다시 왔습니다. 아침에 조심스럽게 말했죠. 오늘 병원 가야 한다고. 남편은 신문 보다가 고개를 들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이번엔 얼마나 나올 거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혼자 버스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전엔 가끔 남편이 같이 가주기도 했는데 이젠 꿈도 못 꾸죠.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주변엔 다 부부가 함께 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팔 잡아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약 챙겨주고 우리도 한때는 저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는 안 왔냐고 물었어요. 바빠서 못 왔다고 둘러댔죠. 사실은 오기 싫어하는 거지만요. 진료 끝나고 약국에서 약 받았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어요. 이게 다 돈이구나. 이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에 가기가 두려웠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 봉투를 뒤로 숨기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죠. 또 한숨 소리 듣기 싫어서요. 저녁 준비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싱크대에 놓인 약 봉투를 보더니 또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남편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차라리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봤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내가 만든 주름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놓더군요. 이게 뭐예요? 물었지만 이미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그 7글자가 눈에 박혔죠. 왜? 갑자기.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35년을 일했어.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당신 병원비 때문에 은퇴도 못해. 나 이렇게 늙어서까지 경비 서는 게 비참하단 말이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싸늘한 목소리였죠.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는 붙잡을 수 없구나. 이 사람은 나를 버려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5년.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이들 낳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 모든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짐이었구나. 남편에게 나는 그저 버거운 짐이었구나.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짐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내 병원비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 게 맞으니까요. 사실 나도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매일 구박받고 한숨 소리 듣고 눈치 보며 사는 게 지옥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죠. 내가 정말 남편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딸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딸은 눈치가 빨랐어요. 이혼 얘기를 하자 울먹이기 시작했죠. 아빠가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딸의 울음소리에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버지 설득해 볼게요. 엄마 그냥 있어요. 아들은 당장이라도 달려올 기세였어요. 하지만 말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짐으로 보는데 자식들이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엄마가 미안해서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죠.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통장에 돈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몸이고 60살에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남편은 피한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죠. 나는 그저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재산 정리를 했어요. 집은 제가 갖기로 했고 예금은 모두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도장 찍는 날 시청 앞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는구나.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우리는 남남이 되는구나. 시청을 나와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타고 가버렸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며 개인 물건들을 캐리어에 넣는 모습을 봤어요. 35년 살면서 쌓인 물건 치고는 너무 적었죠.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 같았어요. 현관으로 나가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신발을 신고 일어서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연락하지 마. 그게 끝이었어요. 35년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차가웠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을 치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무서워서.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쏟아져 나왔어요.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60살의 이혼녀가 된 내 모습이었죠. 앞이 깜깜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은 어떻게 벌고,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아픈 몸으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시원했습니다. 더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한숨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혼 후 첫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20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똑같았어요. 남편이 모든 현금을 가져간 거였죠. 막막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병원비도 걱정이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이 안 나왔죠. 아들이 전화했어요. 용돈 보내주겠다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식들한테까지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미안한데. 그날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파도 없이 그냥 끓인 라면.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처음 알았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구인 광고 보고 이곳저곳 전화했어요. 식당, 카페, 마트. 닥치는 대로 연락했죠. 하지만 60살이라고 하면 다들 거절했습니다. 10군데 넘게 전화하다가 작은 백반집에서 설거지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죠. 하루 10시간인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나 봐요.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관절이 뻣뻣했지만 진통제 먹고 억지로 움직였죠. 6시 반에 식당 도착. 고무장갑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욱신거렸어요. 아침 장사 시작하자 그릇이 쏟아져 들어왔죠.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쉴 새 없이 씻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물에 부른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이게 내 손인가 싶어서 울컥했어요. 60살에 이렇게 사는구나. 첫날이라 힘들지 금방 적응돼. 옆에서 일하던 정숙 씨가 반창고를 건네줬어요. 10년째 여기서 일한다면서요. 남편 잃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시작했다고 했죠.
쉬는 시간에 다른 아주머니들도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 사업 실패, 이혼, 사별.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점심은 다 같이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차려준 백반이 따뜻했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으니 밥맛이 살았죠. 저녁 8시 퇴근. 온몸이 쑤셨지만 뿌듯했습니다.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2달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봉투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10만 원. 보너스예요. 일 잘하시니까. 남편한테 35년 동안 못 받은 인정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명절엔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김치, 잡채, 나물. 혼자 사니까 챙겨 먹으라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으며 울었어요. 나한테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움직이고 사람들과 웃다 보니 몸이 좋아졌어요. 관절도 덜 아프고 기운도 났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개월 만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검사 수치가 좋아졌네요. 뭐 하셨어요? 일한다고 했더니 그게 도움이 됐을 거래요.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은 마음이 아플 때 더 심해진다는 걸. 남편 눈치 보며 죽은 듯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했어요. 퇴근길이 즐거웠습니다. 장 보고 집에 와서 혼자 밥해 먹고 식당에서 배운 반찬도 만들어 봤죠. 내 손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 든든했어요. 한 달 월급 240만 원.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병원비 내고도 조금 남았어요. 그 돈을 통장에 넣으며 뿌듯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프다고 구박하는 사람도 돈 쓴다고 한숨 쉬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식당 아주머니들과 친해졌어요. 퇴근 후 막걸리 한잔하며 수다도 떨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죠. 어느 날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혼하고 후회 안 해?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으니까요. 60살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식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자연스럽게 앞치마 두르고 장갑 끼고 일 시작하죠. 손목도 안 아프고 허리도 멀쩡했습니다. 매일 쓰던 근육이 단단해진 거예요. 예전에 약했던 내가 아니었죠. 사장님이 어느 날 부엌으로 불렀어요. 경자 씨, 이제 설거지만 하지 말고 반찬도 좀 만들어 봐요. 내가 가르쳐 줄게.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믿고 맡긴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콩나물 무침부터 시작했죠. 양념 배합, 무치는 타이밍, 간 맞추기. 사장님이 옆에서 꼼꼼히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혔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내가 만든 반찬을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한다니.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월급도 올랐습니다. 24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였고 이제 병원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눈에 생기가 돌았죠. 웃는 얼굴이 낯설 정도였어요. 1년 전 그 초췌했던 나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전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운전면허였어요. 평생 남편 차만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운전하고 싶었죠. 남편은 항상 말했었어요. 여자가 무슨 운전이냐고, 늙어서 배워봤자 못한다고. 그 말에 주눅 들어서 시도도 안 했었죠. 학원에 등록하는 날 접수하는 아가씨가 물었어요. 어머니 연세가? 60살이요. 늦었나요? 아니에요. 요즘 60대도 많이 오세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필기시험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책 보는 게 오랜만이라 어려웠지만 식당 쉬는 시간마다 꺼내봤죠. 정숙 씨가 응원해줬어요. 자기도 면허 따고 싶다면서. 한 달 만에 필기 합격. 실기 연습 시작했습니다. 강사님이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반응이 느리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잘하니까 놀라더군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도로 연수 나간 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도로에서 운전하다니. 떨렸지만 집중했어요. 신호등, 차선 변경, 주차. 어렵지만 재밌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한테서 아버지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경비일 그만뒀대요. 요즘 매일 낚시만 다니신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비일이 그렇게 비참하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그만뒀구나.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지? 돈은 있대요. 퇴직금이랑 모아두신 돈으로도 충분하다고. 행복해 보이시더라고. 아, 그랬구나. 나 때문에 못 쉰다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사실 돈은 있었구나.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럼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냥 나가고 싶었던 걸까? 며칠은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털어냈어요. 그래, 잘 됐다. 마음껏 쉬시라. 나도 잘 살고 있으니까. 운전면허 실기시험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천천히, 침착하게. 평소 연습한 대로 했죠. 주차할 때 실수할 뻔했지만 다시 해서 성공했어요. 합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0살에 운전면허를 땄다니. 내가 해냈다니. 며칠 후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내 얼굴이 박힌 카드.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막았던, 못할 거라고 무시했던 그것을. 60살, 아니 이제 61살.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도전할 게 많았어요. 그게 설렜습니다. 내일은 뭘 배울까, 뭘 도전할까. 남편, 이제 정말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다만 고마웠습니다. 이혼해줘서.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낯설어서 누군가 했더니 돌아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었죠. 2년 만에 보는 그는 딴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은 굽어 있었죠. 옷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경자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2년 전 나를 짐이라며 차갑게 내쫓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무슨 일이세요?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집으로 들어왔죠.
집에 들어온 남편이 갑자기 밥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내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면서.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된장찌개 끓여서 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 굶었나 싶을 정도였죠. 다 먹고 나서야 본론을 꺼냈어요. 경자야, 우리 다시 합치자.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남편은 낚시도 이제 지겹고 저도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냐며 재결합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2년 전이 떠올랐어요. 내가 짐이라고 병원비 때문에 은퇴도 못한다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아파서 당신 은퇴 막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이해하라고 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만하세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짐이라고 내버렸던 그 병든 아내가 아니에요. 지금은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있고 당신 때문에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밥 다 먹었으면 가세요. 남편은 계속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외롭다고,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문 닫고 나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2년 전의 나였다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갔다고 들었다면서 괜찮냐고요. 그리고 그동안 숨겼던 진실을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낚시 다니며 행복하게 산다는 건 거짓이었대요. 경비 일하다가 동료들과 자주 싸우고 입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쌓여서 결국 3개월 만에 해고됐다고. 아들 말로는 성격이 너무 까칠해졌대요. 젊은 경비들 무시하고 입주민들한테 짜증내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했죠. 그랬구나. 돈은 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노인이 된 거구나. 나를 짐 취급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무시했겠죠. 엄마, 혹시 아버지가 또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들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음 날 저녁 일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분명 아침에 끄고 나갔는데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았어요. 소파에 남편이 앉아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는 모습이 마치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나 된 사람이 왜 내 집에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온 거죠? 집 비밀번호 안 바꿨네? 남편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온몸이 떨렸어요. 당장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크게 소리쳤습니다.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가 무단 침입했다는 게. 그게 전 남편이라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경찰을 부르냐면서. 35년 살았던 집인데 한 번 들어온 게 뭐가 문제냐고. 그 뻔뻔함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 누르기도 힘들었죠. 아들이 받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과 딸이 함께 왔더군요. 문 열어주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아들한테 되려 화를 냈어요.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자기 집에 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혼했어도 정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고. 딸이 보다 못해 휴대폰을 꺼냈어요. 112를 누르며 말했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그제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나. 세상 말세야 말세. 중얼거리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안심이 안 됐어요. 저 사람이 또 올 것 같았거든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 설명하니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소할 거냐고 묻길래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래도 35년 산정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문 잠갔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혼자 사는 게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만 알려줬습니다. 이제 안전하겠지 싶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식당에서 평소처럼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할 때였죠. 사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경자 씨, 손님 중에 아는 분이라는데 가서 인사나 해봐요. 누군가 싶어서 앞치마 벗고 홀로 나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죠. 여기가 어딘데 찾아오냐고 했더니 남편은 태연했어요. 돈 내고 밥 먹으러 온 건데 무슨 문제냐고. 맛있다고 소문나서 왔다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괴롭히지 말라고. 남편은 천천히 밥을 다 먹고 계산했어요. 나가면서 사장님한테 맛있었다고 인사까지 했죠. 그 뻔뻔함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걱정스레 둘러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전 남편이라고 설명했죠. 정숙 씨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언니, 저런 사람들은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 조심해야 돼.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숙 씨 말이 맞았습니다. 퇴근 시간 식당 문을 나서는데 등골이 서늘했어요. 골목 어귀에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죠.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으려 했어요. 경자야, 잠깐만 얘기하자. 왜 나를 괴롭히세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2년 전엔 짐이라며 버렸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괴롭히는 게 아니야. 다시 잘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35년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걸었지만 남편도 따라왔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뿌리치려 했지만 놓아주지 않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아저씨, 손 안 나? 정숙 씨였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함께였죠. 우르르 달려와서 남편을 둘러쌌습니다. 정숙 씨가 남편 팔을 잡아당겼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손 놔요. 남편은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욕을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며 갔어요. 손목을 보니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손목에 팥을 붙였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남편이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따라오는 모습, 소리치는 모습. 다 찍었죠.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나타났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거절할수록 더 집요해졌어요. 식당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CCTV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손목 잡았던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충분했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접수받는 경찰관한테 그동안 모은 증거를 다 보여줬죠. 동영상, CCTV, 멍든 손목 사진까지. 스토킹 및 폭행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하시겠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정이고 뭐고 이제는 내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벌금 20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도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주거지 및 직장 배회 금지. 어기면 실형이 가능하다는 경고와 함께 법원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무서웠나 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연락해요. 엄마 좀 설득해달래요. 아들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매일 전화 공세를 받았나 봅니다. 미안하다고 100번도 더 말했대요. 진짜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2년 전 나를 짐이라며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다시 피어났습니다. 60살에 시작해서 62살에 꽃을 피웠죠. 이제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